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오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진 신생아 4명은 인큐베이터 집중치료실 안에서도 모두 같은 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사장에서 갈탄을 피우다가 쓰러졌다며 119로 전화를 건 작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 후 발견까지 4시간이나 걸렸는데 응급 대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친박 서청원 유기준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4명을 배제하는 등 당협위원장 대폭 물갈이에 나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인적 청산이라는 평가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에서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회담 뒷얘기까지 공개하며 방중 기간 내내 불거졌던 꿀대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가 매년 수억 원씩 드는 음식물 쓰레기 기계를 도입하면서 구청장의 친척 회사와 계약을 맺어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평균 500여 건, 20분에 한 건꼴로 청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여론몰이식 청원이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네, 오늘 8시 뉴스는 가슴 아픈 소식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젯밤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자체적으로 사망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고 내일 부검이 실시됩니다. 권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어젯밤 9시 반부터 4명의 아기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모두 태내 25주에서 34주 사이 상태에 지난달 5일부터 이달 8일 사이 태어난 미숙아들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어제 오후 5시 40분쯤부터 아기들에게 잇따라 심정지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안에 사태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은 일단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1차 현장 감식을 벌인 뒤 의료진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일 오전부터 숨진 아기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고 보건당국도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신생아 4명은 불과 81분 사이에 차례로 숨졌습니다. 심폐소생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의사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근무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가 첫 번째로 심정지 증상을 보인 것은 어제 오후 5시 44분입니다. 이어 오후 7시 23분엔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신생아에게 심정지가 왔고 오후 9시와 9시 8분에 나머지 2명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신생아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4명 모두 차례로 숨을 거뒀습니다. 밤 9시 32분부터 10시 53분까지 불과 81분 만에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숨진 겁니다. 병원 측은 마지막 아이가 숨지고 10여 분 뒤 경찰에 신고했고 새벽 1시 보건당국에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일어난 걸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려고는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모두 8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직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1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을 땐 교수 4명까지 중환자실을 찾아 응급조치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중환자실의 출입 기록과 병원 CCTV 등을 확인해 의료진들이 시간대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숨진 4명은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서도 같은 구역에 있었습니다. 같은 곳에 있었던 아기들이 차례로 숨졌다는 것이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습니다. 상태의 경중에 따라 구역별로 나누어 배치하기도 하고 경증과 중증 신생아를 뒤섞어 배치하기도 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모두 22개의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숨진 신생아들을 포함해 16명이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상태의 경중에 따라 아기들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도에 따라 분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중증 정도라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진 아기 4명은 같은 구역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6명 중에 가장 중한 환자들이 있는 구역에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연이어 숨졌고 그 아기들이 같은 구역에 있었다면 뭔가 같은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하나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일한 공간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신생아 12명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4명은 퇴원했고 8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 가운데 뇌가 없이 태어난 1명을 제외하곤 현재까지 나머지 7명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그런데 숨진 신생아 부모 가운데 1명은 어제 낮에 아이 상태가 평소와 달라 의사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면담 요청 시점부터 아기들이 숨질 때까지 대략 5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숨진 신생아 4명의 유족 가운데 1명인 A씨는 SBS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낮에 이미 아이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아이를 면회하던 도중 아이의 심박수가 200이 넘어가 인큐베이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현장에 있던 간호사에게 알렸지만 일시적인 이상일 수 있다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거듭 주치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1시가 되자 면회 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해서 만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이후 오후 5시 50분쯤 갑자기 아이에게 심정지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면담 요구 시점부터 5시간가량 병원이 유족에게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족들은 병원이 기자회견 사실도 유족에겐 알리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됩니까? 누가 얘기입니까? 어렵습니까? 저 어제 주문에 안 받네요. 제가 뉴스 기사에서 불순하다는 얘기 듣고 괜찮은 거예요. 병원 측은 어제 오후 4시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 교수가 중환자실로 와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서도 유족이 문제를 제기한 직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이 자리에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이대 목동병원은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네, 10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어린이 중환자에게서 그 집단적으로 호흡곤란과 심정지가 일어나서 중환자실이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이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요, 소아중환자들이 같은 세균에 감염되면서 폐혈증을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폐혈증이라고 한다면 혹시 이번에도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직은 추정이긴 하지만 병원 측은 심정지가 일어나기 전에 보호자에게 신생아가 위중하다 이런 걸 미리 알리지 못했죠. 의료진조차 심정지가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신생아는요, 특정 종류의 세균에 감염되면 의료진도 미리 포착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폐혈증으로 악화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들은요, 주사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주사 영양제는요, 그 신생아의 상태에 따라 주로 의료진이 영양 성분을 조합해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되는 사례가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숨진 신생아 4명을 돌봤던 의료진이
같은 사람인지 반드시 짚어야 하고요. 네. 보건당국도 이 가능성 때문에 의료진의 손과 옷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에서 균 검사를 시행한 겁니다. 네, 이게 워낙 가슴 아픈 일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또 다른 가능성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괴사성 장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있었죠. 네. 그런데 병원 측은요, 숨진 신생아 2명이 괴사성 장염이 있었지만 네. 후전되고 있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작아 보이고요. 또 이번 피해 신생아들이 부착하고 있던 인공호흡기 기계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한꺼번에 4개나 오작동될 가능성은 좀 그렇겠죠. 낮아 보입니다. 또 드물지만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생아 급사 사례도 있기 때문에 4명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동시에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확한 사유를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내일 진행될 부검 결과가 그 숨진 신생아들의 혈액에서 그 균배양 검사가 핵심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부검 결과는 이르면 내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생아 혈액균 배양 검사는 1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김포의 한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갈탄 연기에 중독돼서 숨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119에 신고했지만 4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52살 김모 씨가 김포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119에 구조 신고를 했습니다. 공사장 지하 1층인데 갈탄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렵고 같이 있던 50살 박모 씨는 이미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김 씨 등 2명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피운 갈탄을 교체하기 위해 지하 1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지하에 가득 찬 갈탄 연기에 박 씨에 이어 김 씨도 쓰러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신고 후 3시간 40분이 지난 오늘 새벽 1시 20분쯤이었고 2사람 모두 숨진 뒤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고 위치 추적을 해도 기지국 위치만 확인돼 기지국 반경 500m 이내를 수색하다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치 추적하는 시스템은 그 핸드폰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으로 통화된 마지막 기지국이 찾아지는 거예요. 경찰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갈탄을 피우거나 열풍기를 트는 경우가 많다며 질식이나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강추위 속에 곳곳에서 화재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주택이 불에 타 노인 2명이 숨졌고 부산의 대형 식당에서도 불이 나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잿더미 위로 다 타버린 주택이 뼈대만 앙상합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목조 주택에 불이 나 건물 50제곱미터를 모두 태운 뒤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살 최모 씨와 65살 여성 송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시오. 항구에 정박한 배들 옆으로 불길이 솟구칩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 해경이 배를 항구 밖으로 밀어냅니다. 야, 해경 좀 숨쉬겠나? 또 불소를 한다. 야.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어구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5동과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1대가 탔습니다. 전기 쪽도 봐야 되고 창고 뒤쪽으로 전기선도 지금 나와 있고 그 부주의 요인도 지금 다 배제를 못하겠더라고요. 앞서 낮 1시 10분쯤엔 부산 사하구의 한 대형 식당서 불이 나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환풍구에서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 62명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 등이 포함돼 친박계에선 표적감사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당협위원장 탈락 명단에 오른 현역 의원은 4명, 8선의 서청원 의원과 4선의 유기준 의원 등 친박계 중진 2명이 포함됐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고얀 짓, 당의 앞날이 걱정이라는 짤막한 반응을 내놨고 유기준 의원은 감사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 신청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주중 대사를 지낸 권영세, 여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전 의원도 당무 감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반면 바른정당 복당파들은 웃었습니다. 탈당 이후 당협위원장이 바뀐 지역구 가운데 7곳이 교체 대상에 올라 김성태 원내대표 등 7명이 무난하게 원래 지역구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당 현 지도부 중에는 극단적 보수 성향으로 논란을 빚었던 류여해 최고위원이 교체 대상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친홍 일색의 사당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협위원장 214명 가운데 30%가 물갈이 될 전망입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노력을 하겠다는. 지방선거 기반 닫기라는 홍준표 대표 앞에서 공개 비판은 자제하고 있지만 친박계는 예고됐던 친박 죽이기라며 속으로는 북을 내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으로 한반도 외교 안보 문제에서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회담 뒷얘기까지 공개하며 홀대 논란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남순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방중으로 문재인 정부가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고 청와대는 자평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사드 문제에 따른 서먹함을 완전히 극복했다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홀대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가원수가 방문했을 때 가는 것이고 또 저희들 전임 대통령들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수차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만찬 메뉴에 보면은 그 중국어하고 한국어가 같이 이제 한글하고 병행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놀랐는 건 뭐냐면은 요 태극 문양을 회담장 안팎 뒷얘기도 공개했습니다. 중국 측 그 외교 담당자들이 그 10분째 할 때 잘 되고 있다. 20분째 하니까 너무 잘 되고 있다. 우리 리커창 총리께서 웃으면서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하셔라. 기꺼이 다 듣겠다. 연내 방중을 고집하다 홀대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도 연내 방중은 중국의 요청사항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시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년으로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드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효과가 1일 300억입니다. 경제장관 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한중 협의 채널을 재가동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번 방중으로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거란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설명에 대해 야당은 자화자찬이라는 논평을 내며 각을 세웠습니다. SBS 남승용. 서울 용산구가 주거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부피를 줄이는 기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24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업체 관계자가 구청장의 친척인 것으로 알려져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입니다. 쓰레기에서 수분을 빼 처리를 쉽게 하는 건데 구내 55대가 설치됐습니다. 5년 동안 24억 원을 들이는 역점 사업입니다. 용산구청은 지난 2015년 경쟁 입찰을 통해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설치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A업체 이사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친척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청장님의 친척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었더라도 그것은 검토 대상도 아니고 고려 대상도 아닙니다. 2년 전 입찰 때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A업체는 경쟁업체보다 1억 5천만 원이나 높은 가격을 적어냈지만 실적이나 기술 인력을 따지는 정량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쓰레기 감량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감량기 제조업체와 장비는 사고 기술 인력은 빌리는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탈락한 업체는 용산구청의 입찰 조건도 A업체를 뽑기 위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입찰 조건에 A업체가 계약한 장비와 동일한 규격을 고지했다는 겁니다. 꼭 그 제품처럼 구현을 해라라고 했던 거고 전문가들은 뭐 나는 힘없다 그래서 시킨 대로 한다 뭐 이런 식이고 많이 억울했죠.
용산구청은 반드시 제조업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사업자 선정에 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SBS가 입찰 당시 평가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오늘도 추웠습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제법 많은 눈이 온다는 예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이 눈길이 되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어젯밤부터 한라산에 40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산간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제주 시내까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귤도 주차된 차들도 흰 눈에 뒤덮였습니다. 전북 고창 등 호남에도 10cm 정도의 눈이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밤 사이에 좀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지금 눈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뭐 마당도 치우고 지금 하우스도 지금 치우고 있잖아요. 서울은 일주일째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나갔는데 칼바람이 너무 불어서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추위 때문에 이제 뭐 외출도 꺼려지고. 내일 한파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동부와 영서에 최고 7cm, 서울에도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눈은 내일 새벽부터 내리는데 영하의 추위에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으니 출근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에 눈이 그치고 나면 화요일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SBS 정구입니다.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아주 뜨겁습니다. 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씨도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초등학교 빈 교실을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건데 벌써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또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본 여중생이 처벌을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국민청원이 본물을 이루는 이유를 최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청원을 했다는 2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프리랜서나 위탁 노동자들도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의 주인공입니다. 국민신문고도 있고 국회에도 청원제도가 있는데 왜 청와대 청문 게시판일까? 답은 이랬습니다. 대통령 직접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좀 잘 되면은 직접 뭔가 보고 그런 게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요즘 불이 납니다. 하루 평균 500여 건, 20분에 한 건 수준입니다. 피드백도 빠릅니다.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 청원 등은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했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은 폭발적 관심을 받아 200억 원 이상 예산이 늘었습니다. 앞날이 한 발치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만 간다고 버티는 게 저희 팀원들이고.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만 청원이 접수되고 이마저도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반년 이상 걸리는 국회 청원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입니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청원 소위가 열려요. 부담되니까 청원 자체가 많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청원 게시판이 주목도와 처리 속도 면에서 기존 제도를 월등히 앞서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이게 청원인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내용도 많습니다. 찬반 양측이 싸움을 벌이기도 하지요. 국민청원의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할 때입니다. 이어서 권난 기자입니다. 지난달 올라온 국민청원입니다. 군대 내 위안부를 설치하라. 바로 삭제됐지만 작성자를 처벌하란 맞불 청원이 뒤따랐습니다. 연예인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신생아 중환자실 특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특정인을 겨냥한 내용이나 대통령 권한 바뀐 사법부의 영역에 해당하는 청원도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해서 곤혹스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준다는 기대감에 하소연 같은 청원이 이어지면서 정책 제안과 개인 민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만의 애로사항들을 해가지고 자기만 서명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연예인 관련된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청와대 그 사이트가 마비가 돼가지고 자칫 목소리가 큰 쪽에 정부나 정치권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목소리나 이해 타산에 근거한
목소리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국민청원제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작성자 실명제를 도입하자 동의뿐 아니라 비동의 기능도 추가하자 보완 요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존 국회 청원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또 유명무실해진 국민권익위 신문고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등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 사용 물품이나 재료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얼핏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일회용품이나 쓰레기통까지 본사 뜻대로 강요하는 건 왜일까요?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전국에 160여 개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마로 강정입니다. 창업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던 정보 공개서를 보면 닭과 양념 같은 식재료 외에 국자와 휘핑기, 쓰레기통까지 본사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이른바 필수 물품으로 지정해놨습니다. 토크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건 안 된다고 무조건 자기네 거 쓰라고. 그렇다고 그게 인터넷에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무조건 지네 거 쓰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필수물품 가격을 온라인 최저가와 비교해봤더니 쓰레기통은 약 30%, 주방용 저울은 20%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품질과 상관없는 50개 품목 구입을 강제한 가마로 강정 본사에 과징금 5억 5,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창업 과정에서 점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한 일이라며 단순 가격 비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구매가에는 당연히 배송비나 관련 내용이 붙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금액까지 대비했을 때는 결코 시중가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 선생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6억 4,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른바 필수물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물품 판매를 통해 얻는 이익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매서운 한파 덕분에 강원도 평창에서는 이색적인 고기잡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떡을 만들 때 쓰는 떡매하고 작살로만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조재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계속된 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평창강. 손에 떡매나 쇠망치, 기다란 작살을 든 주민들이 분주히 얼음판 위를 오갑니다. 투명하게 얼어붙은 얼음 아래 헤엄치는 커다란 물고기가 보입니다. 망치로 가볍게 얼음을 두드리며 종종 걸음치다가 물고기가 한 곳에 멈추면 재빨리 얼음을 깬 뒤 작살로 찌릅니다. 작살 끝에는 어른 팔뚝만한 누치가 걸려 올라옵니다. 또 여럿이 모여서 막 뛰다니고 뭐 고기 잡고 또 가서 또 먹는 재미도 있고 여럿이 또 고기 크니까. 떡매를 이용한 전통 고기잡이는 이 지역에서 특정한 때에만 볼 수 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떡매를 이용한 고기잡이는 요즘처럼 매서운 한파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야 가능합니다. 한파가 처음 몰아칠 때 강물이 5, 6cm 두께로 투명하게 얼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이제 맑게 이제 얼었을 때가 이제 지금 이제 딱 시기거든요. 이제 눈 덮이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제 처음이에요. 올해는. 얼음판을 뛰어다니면서 추위도 있고 잡은 물고기도 함께 나눠 먹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더운 날에 고기 많이 잡으면 그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재미가 쏠쏠하게 재밌습니다. 잔뜩 움츠러들기 쉬운 추위지만 산골 마을 주민들에겐 색다른 재미와 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규제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비트코인, 世界中の国で買い物できてメールみたいに送れてまさに新しいお金の発明かも。 일본 지상파 방송에 나오는 비트코인 광고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대형 유통업체와 식당, 병원, 미용실 등 전국 만여 곳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利用者保護が図られ、安全に利用できるような環境が整ったのかなと。でこれをもってですね、やっぱり大手企業さんがですね、ビットコインをやってみたいと。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금융청에 등록된 15개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가운데 일본 엔화의 비율은 지난 5월 20% 수준에서 이달 들어 43%까지 올라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거래를 장려하는 데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현금과 예금 중심으로 정체되고 있는 자본의 흐름에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거래소들이 예치금의 25배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등 세계적 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일본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연말 대목을 맞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미국에선 택배 도난 사고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쳐가는 일이 워낙 많아서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묘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주변을 살피던 여성이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쳐 쏜살같이 달아나던 순간 집주인을 만납니다. 박스를 뜯어 내용물만 훔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집으로 배달된 택배 물품을 도둑맞은 가구는 5집에 1집 꼴이나 됩니다. 온라인 쇼핑 선호도가 처음으로 오프라인 쇼핑을 넘어선 올해 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들은 배달 장소를 직장으로 바꾸거나 미리 지정한 보관함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받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락커 중 하나가 열리고 그 안에서 주문한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택배 전용 상자를 현관에 두는 집도 있지만 비싼 게 흠입니다. 최근엔 보안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택배 기사와 연결된 상태에서 물품을 받는 이른바 빈집 배달 서비스까지 도입됐습니다. It sounds a little strange right now, but I'm sure people get used to it as time goes on.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굳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손에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물품을 전해주는 서비스가 유통기업들을 평가하는 새로운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일정 정리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전히 종이 수첩에 펜으로 적는 분들도 있죠. 디지털의 편리함에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을 더한 제품들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원생 김소정 씨는 연말이면 항상 이듬해 생활 계획을 짜기 위해 다이어리를 구입합니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도 일정을 기록하는 기능이 있지만 손으로 쓰는 것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종이에다가 사각사각 하면서 글 쓰는 느낌이 좋아서 쓰는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디지털 제품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아날로그적 성격을 더한 일명 디지로그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수 종이 위에 스캐너가 달린 펜으로 글씨를 쓰면 잉크를 좌표로 인식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앱에 쓴 내용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제품도 출시됐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바로 인화할 수 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진화해 찍은 사진들을 기기 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LP판 전용 턴테이블에는 USB에 저장된 곡들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더했고 비디오 게임용 조이스틱을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작기가 있다 보니까 또 하는 맛도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식인 듯 하지만 첨단 기술이 접목된 디지로그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매서운 휴일이었는데요. 월요일인 내일은 한파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 한낮에는 영상 4도까지 올라서 활동하시기 수월하겠습니다. 추위는 쉬어가지만 그 사이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눈이 시작돼 오후까지 오락가락 하겠고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지방이 최고 7cm, 서울과 경기 서부, 충북 북부지방에서도 최고 5cm로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도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지방에서는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5월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도 유입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남부지방에서도 밤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위가 강약을 반복하는 등 기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숨진 신생아 4명이 살아온 날들을 모두 합해도 채 넉 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통인 줄도 모른 채 쓰러져갔을 작은 생명들에게 어른들이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건 진실 규명뿐입니다.
같이 아이 키우는 사람으로서 신생아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